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너무 부푼 꿈을 꾸기도 하고요.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실은 좀 다르죠. 기회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고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나 지나간 후에야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해서도 일단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작은 돈으로 첫 투자를 해보고 부족한 지식 속에서도 질문을 던지고 서툰 몸짓이라도 뭐라도 도전했던 사람들이 결국 열매도 맺습니다. 자기개발 전문가 지그 지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2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임식님 그리고 임근재님 장명환님 출석 체크하셨고요. KBS 콩으로. 그리고 5663님은 오늘은 끝까지 해주시는 거죠? 라고. 오늘은 2부까지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는 계속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뭐 연설이라든지 대통령 기자회담 등등이 있어서 1부까지만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2부까지 정상적으로 다 방송이 됩니다. 알차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는 날이죠. 어제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또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도 같이 또 생각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부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AI 기본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뭐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 AI를 활용하는 악용하는 가짜 딥페이크 영상이 드러나는 만큼 사전에 알리는 것 이걸 또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또 한켠에서는 벌써부터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또 한켠에서는 규제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후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우선은 경제상식 퀴즈부터 나갑니다.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코스피가 4년 2개월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죠. 오늘도 강하게 출발해서 3,370선까지 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한 0.7% 정도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 또 다른 주식시장 한 곳인 이 지수는요. 현재 840선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의 올해 상승률의 거의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1996년 기준으로 1000포인트 그러니까 29년 전이 1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이 840 29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6%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시장인데요. 오늘 이 시장은 840으로 0.7%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 정답은 세 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나요? 9월 12일 금요일. 근데 12일이라 했던 것 같은데 4013님이 9월 12일입니다로 몇 분이 또 바로 잡아주셨네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며칠이라고 했는지. 하여간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는 금요일.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다들 보셨죠? 네. 네. 특히 우리는 주로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취임 100일 사이에 나왔던 경제 정책이나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제 관련된 장면들 어떤 것들 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백상경 기자 먼저. 저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 나왔던 것들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다음날 바로 시행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대출 규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두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은 나오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과열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어떤 처방으로든 당장 이 거래를 좀 많이 홀딩을 시키면서 시장을 약간 어쨌든 정체 국면까지는 끌어갔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 물론 공급 대책도 지금 발표를 하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때도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요번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집값 과연 잡을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송일학 기자는요? 네, 이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왜요? 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비 쿠폰. 예, 이 아이들 것까지 받으니까 예,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유통을 출입하다 보니까 네. 이 편의점들이나 이런 곳들이 좀 침체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 소비 쿠폰 덕에 조금 다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신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그 효과를 두고는 뭐 말들이 많지만 일단은 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발표가 나왔었는데 2차 소비 쿠폰 지급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이게 또 22일부터 된다라는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고요. 권소영 기자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저는 깊던가요? 아무래도 증시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새 정부 출범할 때 뭐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좀 개선 의지가 좀 많이 느껴졌고 네. 실제로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는 자금을 증시로 이제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초반에 증시가 올랐다가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나오면서 다들 실망 매물 좀 나오고 이게 약간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계속 증시가 올랐던 게 이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문구 하나하나 나오는데 따라서 증시가 출렁이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처음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였다가 그래도 뭐 경제정책 핵심이 이제 증시인데 뭐 그 기준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 하니까 또 상승폭 키웠다가 마지막에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 이제 국회 공을 넘기니까 다시 또 상승폭을 축소하고 이런 게 지금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약간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저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증시는 굉장히 또 힘차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는 3,369, 코스닥은 840.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100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게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니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뭔가 악수는 하고 왔는데 그런데 서명은 아직까지 안 돼 있고 일본은 관세율 15%로 상호 관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백성경 기자. 어쨌든 마무리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 이 도장을 찍을만 해야 찍는 거다라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왔다고 해서 당장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협의안에다가 도장을 찍고 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사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 미국에 건너가 있던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그 비자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금을 당하고 지금 오늘 오후죠 이거 귀국을 하시는 이런 뭐 수순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투자 못한다. 굉장히 망설여질 네, 것 같다. 네. 뭐 이런 표현들도 썼죠. 예, 우회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가서 투자를 하겠냐라는 사실상의 압박이고 근데 그 반면에 또 이제 그 귀국을 하시는 이 날에 또
그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이 뭐 합의에 제대로 좀 응하고 이걸 빨리 도장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뭐 아무튼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뭔가 이견이 여전히 커서 서명을 못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지난 새벽에도 현지 언론 인터뷰 통해서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25% 내야 한다. 명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아있는 고리가 뭘까? 뭐 언론들도 보도하는 게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을 더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뭐 구금 사태가 뭐 위헌 소지가 또 있고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뭐 당시 영장에 뭐 히스패닉이나 한국인들이 전혀 그 대상이 없었고 뭐 히스패닉 4명만 뭐 체포 대상이었고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인권 문제나 어떤 그 헌법적인 문제로 가면 이게 또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제 뭐 대통령은 이거를 뭐 굳이 관세 협상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굳이 연결짓고 싶어하지 않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이 그래도 꽤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뭐 할 일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흘 만에 조금 바뀐 부분을 보면 뭐 배터리 제조라든가 컴퓨터 조선 이게 다 이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나가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잠시 머무르게 하면서 미국 국민을 훈련시키도록 해야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합법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그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지금 꾸준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이제 비자 개선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문력 비자, 그러니까 이포인데 이게 이제 정부가 한 2012년부터 꾸준히 이제 입법 로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입국할 때 그 쿼터를 한국인에 대해서도 좀 이제 부여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속도를 좀 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밤 사이 미국 상무부 장관의 그 코멘트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면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 정상적인 비자 발급이 수개월째 안 되니까 일단 관광 비자로 가서 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여튼 이번에 더 좀 확실하게 뭔가 제도를 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다 보면 아까 주식시장 지금 활성화 이야기를 했고 또 확실히 또 증시가 좀 살아나고 있고 이런 측면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 대주주의 기준 지금은 한 종목당 50억 원인데 그걸 10억 원으로 강화하자는 게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었고 근데 대통령한테 분명히 이 질문이 또 나왔는데 고집 부리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권소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한 발 물러선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은 뭐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 뭐 정상화되려면 한참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또 PBR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PBR이라는 거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PBR이 국내 증시가 이제 1배가 안 되니까 그 대통령 멘트 중에 당장 회사를 문 닫고 자산을 팔아서 청산하는 게 기업 주식을 모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불신을 꼽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뭐 지금 물적 부담 남용이라든가 뭐 부정공시라든가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이런 것들이 계속 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 뉘앙스였는데 그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는 것 같다라는 멘트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본인은 이 한 종목에 대해서 뭐 50억
10억 이 기준을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게 그렇게 이거를 이제 저해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의심하는 것 같다면 그걸 고집할 유지할 필요는 필요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50억 유지할 경우에 세수 결손이 뭐 2천억, 3천억이라는 계산까지 해본 거니까 뭐 그냥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라는 말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그렇다면 이거를 원래 기준이었던 50억 정도로 해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피력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좀 반영해서 이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현님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세수가 3천억 원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증시를 올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게 의견인 듯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말이 참 맞는 게 한 2, 3천억 원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몇백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또 다시 몇백조 원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크게 아니 봐야 근데 된다. 왜 굳이 국회에 맡기겠다 이 말을 마지막에 한 게 물론 국회에 더 높이자라는 이제 안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이게 정부가 결정하면은 이제 일단 또 네.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 안도 현재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밝힌 바 있지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그냥 현행 현행 유지 유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입니다. 이것도 지금 정부가 세법 개정안 통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최고 뭐 49.5%인 걸 38.5%로 낮추자라고는 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세수에 큰 결손이 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뭐 최대한 좀 배당을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배당 친화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주주 뭐 주식 양도세 이거 그 대주주 기준하고 이 약간 이 배당 쪽에 관련한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오늘 아침도 굉장히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8.5%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27.5%로 해서 더 배당이 확대되도록 해서 거기에서 배당소득세를 받는 게 낫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해서 뭐 정부도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결론이 언제 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도 1차, 2차 또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또 준비되고 있고 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에게는 또 한마디를 좀 했죠. 맞아요. 이제 뭐 상법 개정을 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부당한 악덕 기업의 경영진 또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거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뭐 소액 주주들은 좋아하는데 그거를 왜 기업을 옥죄는 거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반발이 있는 건 뭐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러니까 지배 주주들이 워낙에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경제지에서 근무를 하고 워낙 또 기업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약간 편향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 원하청 그 노동자들이 계속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면은 이제 고용주 그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사이드로 이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언제 기업을 내가 이로 성장을 시키냐. 근데 기업이 성장이 안 되면 결국에는 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을 참 잡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관계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주식회사들, 특히 상장사에 적용되는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정들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개인 회사라든지 100% 누군가 가족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주주민주주의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우리가 그동안에 바로잡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몰아서 좀 빠르게 고쳐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이제 또 속도감에 좀 찬반 양론이 또 나오는 거기도 하죠.
사실 또 뭐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서 나온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좀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어떤 뭐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또 조금 전 지났지만 SPC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는 어떤 그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나 뭐 이런 사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칠 건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는 어쨌든 국내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해외 진출이나 어떤 해외 쪽 투자를 통해서 뭐 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사실 국내에서 기준을 좀 강하게 잡다 보면은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의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어떤 기업 경영의 어떤 좀 자유로운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잘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강대국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기업들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그러게요. 참 그래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제 기업들이 또 고민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또 그것도 이제 균형감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측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도 비난도 없으니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는 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정권 초반이잖아요. 지금 3개월 됐는데 이 시기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6월 27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 그리고 얼마 전에 공급 정책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정권마다 약간 기시감이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다 비슷해요. 공급 정책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인 건데 이제 뭐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꿈틀꿈틀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9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보면 이제 상승 전환을 했고 예, 특히 이제 서울 요지의 부동산 값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97 대책이 다시 나온 건데 뭐 큰 줄기는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LTV 낮춰서 대출 줄이는 동시에 이제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아예 돌리지 않으면 이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좀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영끌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금이 있는 부자들은 서울 요지 특히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집 사놓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돈 번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바꿔놓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건데 과거 정권 보면 우리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러니까 부동산을 조이면 조일수록 집값 더 튀어 올랐던 경험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대안들을 이제 마련해주고 있는 게 증시. 네.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단순히 가격 상승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본이 이제 다른 첨단 산업, 그러니까 미래의 국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는 생각을 가져야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갈 텐데 그걸 돌려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현 님이 강남 3구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거기는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 집값 때문에 전체 부동산 정책을 또 그르칠 수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마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과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집값을 뭐 내려도 팔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또 많아지고 있어서 좀 균형감도 또 필요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공급 정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서울 지역 내에서는 또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또 한계를 또 드러낸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리 아까도 2차 소비 쿠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재정에 관한 걱정도 역시나 한켠에선 나왔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원 돌파했고 하지만 또 대통령은 쓸 때는 써야 한다라는 입장을 또 강조를 했죠.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만 먹고 살 수, 배고프다고 물만 먹고 하면은 힘도 떨어지고 이제 일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이게 지금 국채 규모가 좀 커서 이제 국민들이 걱정인 거잖아요. 국채 발행 규모. 국채 발행 규모. 그래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 보다는 이제 경제 규모에 따른 국채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 강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진 거랑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 3천만 원 이 사람이 빚을 진 거랑 빚이 원래 2천이 있는데 2천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또 1천만 원을 더 줘서 3천만 원이 있는 건 모두 다 3천만 원의 빚이 있지만 다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부채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100조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면 이제 부채 비율,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 수준이 되는데, 이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100% 넘는 국가들도 상당히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100조 국채 찍어서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기술 투자, 연구개발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할 거라, 이것들이 씨앗 역할을 해줘서 그보다 몇 배 더 큰 국민 소득, 이제 총생산 증가를 가지고 오면은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견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 간담회를 보면서 느낀 게 대통령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냥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해서 더 몇 배 수익이 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 사실 이제 증시 얘기를 할 때도 뭐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 종목당 10억 원 이 얘기를 할 때도 누가 한 종목에 몰빵하냐, 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지 않냐, 달걀을 한 바구니 담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 수익이 좋으면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닐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뭐 이제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고 결실이 나오면, 과실이 이제 나오면 그걸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선순환이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부채는 이렇게 늘렸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안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 뭐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인데 가계와 기업이 쓸 수 없으면 정부라도 써야 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많은 또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또 넘어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중간에 한 번 더 내드리고요.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는 3,365.8, 0.65%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말고 이 시장은 0.9%, 842.4를 가리키고 있네요.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특히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이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다만 이 지수가 현재 840선에 있는데 1000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1000포인트가 중요하냐? 1996년 출발할 당시 기준점이 1000포인트였다는 건데요. 29년이 흘렀음에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IT 버블 이후에, 이게 원래는 지수가 100포인트로 출발을 했었는데 IT 버블 이후에 3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거기다 0 하나를 더 붙여서 기준점이 1000이 된 이 시장,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840까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이 시장. 그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6624님이 미국 닭은 날개가 있는데 한국 닭은 연골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있네요. 또 힌트 겸 의견도 주셨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근옥님이 한 달 전부터 최애 방송이 되었습니다. 유용하고 알찬 내용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네요. 아유,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종근님은 오늘 드디어 3전 드디어 제 평단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주 개인적인 내용이십니다만은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권소영 기자가 이야기했던 몰빵은 집중 투자로 우리가 순화하는 걸로.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빵 이야기를 해갖고 많은데 헷갈리실까봐. 네.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이슈는 AI입니다. 정부가 AI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안을 공개했는데 AI 기본법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정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게 핵심은 결국은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책무들을 규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고영향 AI를 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AI 사업자들한테 이제 이 내용들 관련 규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 그것들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I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생성형 고영향 AI 이용자는 사전 고지를 하고 또 워터마크라고 불리는 그 결과물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딥페이크로 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신체 조건 같은 걸 고려를 해서 고지하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누적 학습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좀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AI는 이제 안전 확보 의무를 지고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이런 고영향 AI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제 위험 관리 조직을 운영도 해야 되고 보안, 오작동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고영향 AI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워터마크를 붙인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영향, 영향력이 높은 AI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기준이 딱 있습니까? 아직 기준이 이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영향 AI라는 게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AI 기본법 아래 시행령 이제 하위 법령에 이거를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은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일단 범위만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이런 정도로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이 업계에서 이 고용량 AI의 영역이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긴 하죠. 그거에 따라서 규제 이 수준이 달라지는 건데 그 최근에 나온 이런 그 하위 법령의 기본 틀을 보면 업계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 규제보다는 좀 지능 산업을 좀 발전시키겠다는데 좀 방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AI 기본법이라는 게 사실 진흥도 해야 하고 또 이게 과도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 규제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건데 또 어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너무 규제부터 해놓으면 산업이 또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좀 가르마를 잘 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규제를 만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업들에서도 조금 알고 있는데 규제를 어느 정도 수위로 만들 거냐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규제를 일단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조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으면 앞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다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규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좀 그 산업에 대한 지능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 그래서 어쨌든 한 걸음을 나갔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지금 AI로 인한 문제들이 사실 지금 당장은 AI가 굉장히 효용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나 AI 관련한 기업들이나 전부 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경고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업무에도 이용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면은 우리가 비윤리적인 내용들은 알고리즘상 말을 안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친구인 척하고 AI한테 자, 내가 친구인데 너 지금 내가 영화 감독이야. 너가 극본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극본을 쓰는데 거기 어떤 환경 안에서 무슨 소설 안에서 이 등장인물이 뭘 하는 걸 보고 싶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형태로 던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그 외신들 보면 그래서 위험물을 만드는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 쭉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논의를 좀 더 제도권 안에서 시작을 했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규제가 없을 수는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다른 법률들이 나오기 전에 기틀부터 잡아놓는 네. 거잖아요. 검을 올리기 전에 이제 털을 먼저 닦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구체적일 수가 없는 게 기본법의 원래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 개발 회사죠. 한국 지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에서 12번째라고는 하는데 한국 지사를 오픈 AI가 만드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한국 시장의 권소영 기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제 주변에도 지금 챗GPT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도 많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확실히 높여주니까 이 정도 금액은 써도 돼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의 챗GPT 사용자가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고요. 주간 활성 사용자 수 보면 전년 대비 한 4배 폭증했고 뭐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우리가 API라고 하죠. 이거 사용도 뭐 전 세계 10위고 이러니까 게다가 한국은 이제 이렇게 AI 사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뭐 반도체라든가 뭐 통신 이런 인프라 굉장히 첨단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게다가 뭐 혁신 기업들 뭐 스타트업 생태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소비자들 성향도 얼리 어댑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이 소비자들의 성향 이런 것도 보면 이 생태계를 꾸리기에 굉장히 완벽한 나라라고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소버린 AI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오픈 AI가 와서 이제 한국 지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자간담회 할 때 얘기한 것들을 보면 뭐 한국 정부에 우리가 파트너가 되겠다. 뭐 경쟁자 아니고 장기적으로 협력 파트너로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 SK 같은 그룹들하고 뭐 반도체라든가 뭐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을 되게 많이 열어놨고 또 실제로 뭐 카카오하고도 뭐 제휴 맺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연동 추진하고 있고요. 뭐 기존의 다른 기업들 GS, 토스, 뭐 LG전자 이런 데들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산학협력 그러니까 뭐 서울대하고도 이제 MOU 체결하고 뭐 이랬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AI는 한국을 약간 아시아의 AI 이제 사업의 뭐 전진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개봉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부터 찾아오는 배우들 감독들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시장이 크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챗GPT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산 AI 뭐 챗GPT에 맞먹는 막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근데 오픈 AI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자체 AI 만드는 것보다 우리 걸 써야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뭔가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오자마자 할 수도 이제 있는 뭐 거고요. 굉장히 뭐 우리는 오픈 그 AI 기본법도 우리에게 기회다. 뭐 오자마자 서울대 가가지고 MOU 체결하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정말 호의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비즈니스맨이니까 이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오픈 AI의 생태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전 세계 그 AI 언어 모델 중에서도 이제 이게 개방형으로 이제 뿌리는 언어들이 있는가 하면 오픈 AI는 폐쇄형의 대표적인 이 모델이에요. 회사 이름만 오픈이죠. 그렇죠. 회사 이름 맞고 처음에 또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완전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각종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타트업만 거의 한 2년 반 동안 20몇 개 일을 사들였더라고요. 그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2의 그 링크드인을 만들겠다. 이렇게도 선언을 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AI 올해 말부터 인증 시험까지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토익 같은 AI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인증 시험. 네, AI 활용 인증 자격증 사업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예전에 막 워드 자격증 네. 듯이.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우리나라 그 AI를 뭔가 이 수뇌부, 정부, 기업들에 다 여기에 종속이 되면은 곤란하다라는 그리고 게. 실제로 오픈 AI가 AI for Countries라는 이제 국가를 위한 AI를 좀 개발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 일원이긴 해요. 그래서 각국 정부와 협업해서 최첨단 AI 모델 학습 운영을 이제 돕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이제 오픈 AI가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협력국이 아랍에미리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아부다비에 그
오픈 AI의 그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수십억 달러 일단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내 스타게이트 센터에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는 어쨌든 간 이제 돈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뭘 줘야 되냐? 그럼 결국 이제 데이터 아주 민감한 데이터까지도 오픈 AI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덥석 이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이 폐쇄형 AI에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버린 AI 우리 거는 또 개발을 해야만 하는 거고 저들이 또 얼마만큼 또 한국 시장을 사랑하느라 그 보면은 또 우리 시장에서 또 잠재력이 있는 거니 우리 것이 또 없어서는 안 될 테고요. 이게 참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AI 기본법도 그렇고 향후에 또 그 기술의 진화도 또 굉장히 또 이어질 테니까 끊이지 않게 우리는 또 계속 토론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꿈 안 꾸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보고 싶다. 진짜 예전에 어떤 영화 보면 뭐 2025년이면 자동차가 실제로 날아다니던데 근데 실제로 또 자동차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시범 비행에 들어간 시범 비행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행 비행? 예.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이야기 더 이상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데요. 자동차의 세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술적으로요. 네. 어떻게 하늘을 나는 겁니까 자동차가? 네, 일단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 기체 요 세 가지를 합한 게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자동차와 드론, 소형 비행기가 전부 다 장점만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그대로 하늘을 뜨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비행을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기준의 모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2인승에서 4인승 구조가 가장 적합하고요. 네. 플라잉카는 2인승이 많고 에어택시, 수송용의 기준은 4인승이 아직 개발 중입니다. 속도가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시속. 예.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좀 빠르고 헬리콥터보다는 조금 느린 수준입니다. 아하. 그리고 일단 가격 중요하시잖아요. 네네. 네. 기본 가격이 한 수억 원 수준인데 여기다 옵션 조금 넣고 이런 뭐 배터리 사이즈라든지 늘리면 10억 원 훌쩍 넘어갑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기업이나 관광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생김새는 드론에다가 뭔가 자동차 같은 몸체를 붙여놓은 느낌. 네. 그렇게 일단은 상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날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가장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시험 단계라서 이런 배터리 화재라든지 비상 착륙, 날씨와 계절의 영향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두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낙하산 시스템도 현재 선행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항공 당국의 국제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검증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드론처럼 날개가 4개가 아니라 최소한 6개, 8개 해서 그렇죠. 그중에 한두 개 꺼지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네. 또 일부 나라에서는 에어택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이미 이거 상용화라고 해야 되나? 시범? 네. 하늘을 날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일단 시범 운행 중입니다. 일단 규제 완화를 거쳐서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기능은 없고 약간 하늘을 나는 소형 전기 비행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승객 수송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규제 완화를 거쳐서 시범 운행 중인데 또 반대로 이 플라잉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는 좀 개인용 이동 수단에 조금 더 목적을 두고 있고요. 플라잉카. 네, 에어택시나 플라잉카 둘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름만 네. 살짝 다르고 붙이기 나름이고요. 아 그러니까 에어택시는 뭔가 돈 받고 수송을 그렇죠. 하는 거고 네. 플라잉카는 개인용이고. 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 중요한 게 이제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뭔가 빨리 가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안전이고
또 하나가 그 날씨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보면 막 폭우, 폭염, 네. 기상이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이 플라잉카 에어택시는 어떨까요? 네, 확실히 위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개라든지 강풍이나 폭우,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아유. 네, 바로 운행이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충돌 위험도 만만치 않고요. 이 새라든지 철새 그렇죠. 부딪힐 위험도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플라잉카 아니면 에어택시 제품과 함께 도심 전용 항로 길이라고 하죠. 교통 관제 시스템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의 제약이 있는데요. 바로 주파수입니다. 도심의 경우 방공이나 다른 전자통신들이 이제 하늘을 수없이 스캔하면서 현재 전파 중이잖아요. 예. 내비게이션도 그렇고요. 이처럼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이들 간에 간섭 없이 무사히 비행을 해야 하거든요. 전파를 한번 잘못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거나 혼란을 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로 개발에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관제탑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행 고도라든지 아니면 이착륙 순서 같은 것도 관제탑에서 다 관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 이런 에어택시나 플라잉카가 많아지면은 하늘이 복잡해질 거고 그만큼 또 서로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비행기체가 많아지다 보면 도심 하늘이 붐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단거리 도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은 하늘 신호등 역할을 이제 할 교통 관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신호등을 매다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네. 각국의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국제적으로 추진 중이거든요. 즉 표준안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다양한 업체들이 이쪽 이 생태계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통일된 안전 규정 같은 네. 게 또 필요한 거고요. 국제적으로. 네. 또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모빌리티는 전부 다 땅에서만 달리는 것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심지어 전동 킥보드까지 아주 오랜 시간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 공유 서비스 그리고 대중교통의 지능화로 즉 소유하는 모빌리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눈길을 돌려서 이제 하늘길을 본 것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인데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 평가에 따르면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수백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러게요. 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항공사 또 그렇죠. 뛰어들고 네. 자동차 회사 뭐 당연히 뛰어들고 있고 너나 나나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뭔가 테크의 경쟁은 국가별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에어택시 분야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당히 강하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경우 이제 정통 항공 우주 기업이 많이 있죠. 또 스타트업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분명히 대규모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 자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나사까지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정부가 아예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단 도전해봐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었고 지금까지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항공 기술, 중국은 배터리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기체를 만드는 수준도 빠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수요와 도시 환경이 확실히 한국보다 많습니다. 큽니다. 뭐 인구수도 그렇고요. 도심 간 이동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니즈,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나라는 사막도 있고 그렇죠. 먼 거리도 있고 이미 개인 항공기들도 꽤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UAM 같은 걸로 좀 바꾸자 이렇게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점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부터 UAM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날아다니는 택시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도 그 지금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데요. 뭐 현대차나 한화, 대한항공 등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2025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올해죠. 네, UAM 로드맵
로드맵을 세워놨는데 네.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2028년까지 최근 3년 더 연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빠르면 2030년부터는 제한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초기에는 공항까지의 이동이나 관광 노선 등 아주 단거리 위주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려면 2035년 이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0년 남았네요. 네, 그렇죠. 출퇴근용으로 에어택시를 타기까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10년 정도 남아있다. 뭐 때문입니까? 뭐 어떤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제도 때문이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체계가 잘 안 잡힌다라는 게 업계의 이제 볼멘소리거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증제도인데요. 네. 자동차처럼 간단히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 인증은 수년 이상 걸립니다. 국제적인 기준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또 도심 위를 날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과 소음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측면으로 보면 더 멀리 더 오래 날아야 하는데 현재 단가 대비 이 전기 배터리의 기술력은 좀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이착륙장 그리고 충전 시설, 교통 관제 시스템 등이 아직은 미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야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될 거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배터리, 모터 등등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네. 인프라도 필요하고 교통관제 시스템 같은 어떤 기업 하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맞아요. 체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설득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없던 기술을 또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일단은 중국 같은 나라는 막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띄워보고. 그 모든 시작은 사람이 이제 타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중국은.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렇게 빠르게 가능할지. 일단 2030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네. 일단은 꿈을 또 키우고 있겠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에어택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하루도 인간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참 당연한 시기가 됐는데요. 그 생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말로 비싼 생수는 그렇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까지 같이 한번 깨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